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스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현재까지의 업데이트 상황 그리고 그 구루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파월 의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부터 볼게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사실 모든 자료를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월 의장의 말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느냐? 일단 그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미국의 기업 디폴트 위험은 매우 낮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을 통해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는 메시지를 저는 좀 받았고요. 에버그란데 상황은 중국에 매우 국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머징 마켓에게는 매우 큰 부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거는 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중국의 노력 가운데 하나이고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익스포저는 많지 않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 때 나온 그 얘기인데 분명히 파월 의장도 혹시 헝다그룹의 채권을 산 미국 기업들 어디 있는지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저는 신뢰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익스포저 높지 않다라는 말이 굉장히 믿음이 가고. 익스포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 예전에 진짜 많이 쓰던 단어인데. 이게 언제쯤 제일 많이 쓰죠? 이게 그러니까 기업 구조 조정할 때 많이 쓰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익스포저라는 거는 이게 노출된, 네네.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된 자산인데, 그러니까 헝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익스포저라고 굳이 영어를 쓰는 게 네네. 채권이라고만 하기에는 뭐 어음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상사 채권 같은 것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게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 형식으로 노출된 것도 있고 막 그런 그래가지고 네네. 이거를 단순히 대출이라고 하기에는 좀 네.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위험 노출액이라고 보는 익스포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할 때 제일 먼저 이걸 체크하는 게 얘가 터졌을 때 그 이제 피해를 보는 금액이 얼마큼 되냐라는 것들이 파악이 돼야 이제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때 그래서 익스포저라는 표현을 좀 기업 구조정할 때 좀 씁니다. 저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익스포저가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정원이 있죠. 파월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렇죠. 맞아요. 딱 그 네. 미국 기업들 얘기예요. 미국 기업들 얘기. 자, 이런 가운데 그 레이 달리오 있잖아요. 브리지워터 홀딩스의 레이 달리오는 사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는 왜 좀 그 감명 깊게 다가왔냐면 그 레이 달리오가 쓴 책이 있어요. 그 3권짜리 시리즈인데 금융위기 템플릿이라고 해서 사실 이 책을 제가 그 팬데믹 터지자마자도 한번 인용을 해서 그래서 좀 이거 그 중앙은행이 이렇게 나서는 걸 봤을 때 뭐 물론 우리가 앞날은 모르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금융위기 템플릿을 보면서 그만큼 금융위기 상황, 역사적인 금융위기 상황의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그 진행자의 질문 자체가 좀 웃겼었어요. 딱 브리지워터는 에버그란데 채권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는데 그 얘기는 당연히 뭐 익스포저가 있으십니까? 이 얘기한 거죠. 맞아요. 당연히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이 달리오는 2008년 리만 사태와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만 사태는 시스템을 관통하는 구조적인 충격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 충격은 재무부와 연준이 개입하기 전에는 교정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3천억 달러의 빚인데 이건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당연하게 투자자들은 당연히 다칠 것이다. 이거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시스템은 보호될 것이다. 그 이유가 중국은 중국의 통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권력을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조절 가능하다고 보는 게 레이 달리오의 시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군데가 S&P에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클레이즈에서도 에버그란데의 은행 대출이 350억 달러인데 총 부채는 3천 달러죠. 근데 은행 대출이 350억 달러인데 중국 은행 시스템 전체 자산이 45조 달러. 그중에 30조 달러가 대출 자산이기 때문에 350억 달러면 시스템이 무너질 만한 규모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바클레이즈의 의견입니다. 자, 이게 그 들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 평가를 좀 제가 이제 브리핑을 좀 해드린 거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제 제가 날짜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9월 22일, 9월 22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은 인민은행이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186억 달러의 자금을 수혈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거의 뭐 중국의 입이라고 봐도 그쵸. 되니까 이건 뭐 이 뉴스가 조금 시장을 안도시켰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기사를 하나를 썼는데요. 중국 정부가 에버그란데 붕괴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중국 당국이 각각의 지방 정부에게 에버그란데 후폭풍에 대비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다만 그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들이 개입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는 아니고 구조조정이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 최후의 수단에 개입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디레버리징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은 분명하고요. 디레버리징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퍼지게 되는 그런 순간에 개입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되게 많이 갚아줘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구조조정 헝다가 무너졌을 때 여기에 이제 채권 문제가 있을 때 이자를 받으러 막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 받으러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그 중간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합니다. 가격 조정이라는 게 뭐 내가 뭐 너가 지금 나 이거 나 못 갚는다. 그러면 좀 깎아줘라. 아니면 만기를 좀 연장해줘라. 아니면 이자 상환을 좀 유예해줘라. 뭐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뭐 안 깎아주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이걸 왜 깎아줘요? 그쵸. 근데 안 깎아주고 이제 계속 버티는데 야 얘가 진짜 망할 것 같다 싶으면은 이거를 뭐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없는 것 같다라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걸 못 해요. 근데 정부가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정부가 갚아줄 거 아니야? 그럼 내 돈 내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채권 다 이렇게 낮춰놓고 만기 연장해놓고 그러고서 남은 거 조금 있으면 그럴 때 이제 정부가 개입해라 뭐 이런 취지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5년 전에 권 기자한테 이제 구조조정 얘기 많이 들으면서 그때 그래도 좀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 이런 부연 설명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기사만 보고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해요. 저도 기사를 조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저 두 가지라고 봤어요. 하나는 그 구조조정의 스킴을 잘 모르고 이제 기사를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아니면은 진짜 그 중국에서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됐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깐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 안 하고 이조 앵커가 해주는 얘기 다 듣고 그리고서 이거를 그냥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를 제가 따로 뒤쪽에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매일이 이자 지급 날짜가 만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날짜는 사실 9월 23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목요일에 영내 채권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채권까지도 이자 만기가 좀 다가오는 날이었었거든요. 일단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온 게 5년 만기 채권이 있어요. 2025년 9월 만기이기 때문에 이거 2020년 9월에 그러니까 바로 작년 9월에 그 발행했던 채권인데 9월 23일에 내야 될 이자만 3,590만 달러 규모였었는데 공시를 일단 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냈냐면은 장외수단에서 협상이 됐다. 라고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자를 갚기로 한 건지 뭐 현금으로 주기로 한 건지 아니면 자산으로 주기로 한 건지 주식으로 주기로 한 건지 이건 모르겠으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3,590만 달러 규모에 대해서 영내 채권이에요. 이거는 영내 채권에 대해서는 협상이 됐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이제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 게 8,350만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인데 이거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과연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 아무 얘기도 없다는 건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 뭐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안 갚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소식이 시장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 말이 없었다라는 거는 뭔가 좀 잘 풀렸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네. 걔가 디폴트 선언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얘 안 갚았으니까 얘 부도예요. 그래 버리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네네. 근데 만기가 지났는데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야 뭔가 이게 협상이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네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구조조정 문제를 디폴트를 이제 선언을 해버리면은 걔가 네네. 이제 망하게 되는 건데 이 만기가 지났는데 별 소식이 없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갚았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로 인해서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적당히 넘어갔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곤 합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되게 많은데 네네. 얘한테만 먼저 갚아줬다 그러면은 나머지 채권자들이 그럼 나는 나도 줘 이렇게 될 네네.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만기 연장을 해줬는지 아니면 이걸 낮춰줬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이 공개되면 딴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해줘 나도 이거 해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얘기를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서로 간에 이게 협상 카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 안 하다 보니까 만기가 됐는데 뭔가 터진다. 네. 그러면 야 골로 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넘어갔어. 그럼 뭘로 넘어간 거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통 표현으로 따질 때는 이렇게 테크니컬 디폴트라는 표현을 쓰긴 써요. 기술적으로는 디폴트가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만기 때 돈을 못 갚은 건 맞는데. 예, 네. 예. 근데 그거를 디폴트라는 거는 사실 그 양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너는 부도다. 네네. 너는 나의 돈을 안 갚은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폴트를 선언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관계자한테 100만 원 빌렸는데 원래 갚기로 한 날까지 못 갚았어요. 네. 근데 관계자가 나를 파산시키지 않으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를 신고해가지고 네. 뭐 사기든 뭐든 신고를 해가지고 집에다 차압딱지를 붙이고 네.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사람과 협상을 할 여지가 좀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네. 하루만 좀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실상 디폴트 상태는 맞는데 네. 하루를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날은.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뭔가 얘가 이제 디폴트 상황까지 갈지는 않으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좀 그러니까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지만 네네. 해결은 한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와, 되게 진짜 구조조정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 제가 진짜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게 없었어요. 사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애널리스트에게도 물어봤는데 본인도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정도의 상태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녹화하는 기준으로 지난 밤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와 그리고 국영 기업들에게 대비하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 일단 결론은 이게 짧은 결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준비하긴 했는데 그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은 파월 의장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저는 높지 않다.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의 경우에는 통화에 대한 발권력을 중국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 코멘트.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헝다권을 보면서 네. 뭐 리만 브라더스를 얘기하고 네네. 뭐 시스템 리스크를 얘기하고 뭐 그러는 게 진짜 그런 건가? 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리기는 되게 어려운 게 일단 헝다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네네. 전혀 모르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표현을 정부는 항상 써요. 네, 네. 중앙은행도 항상 쓰고. 그러면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면 터지는 거지 네네네.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말을 이제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관리 가능하지 않은 일은 네.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서 터져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데까지 최대한 관리를 하고 관리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네네. 이게 딴 데서 터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확답을 잘 못 드리겠는 건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리만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 또 이게 중국은 뭐 이렇게 시멘트 경제? 뭐 부동산 버블? 뭐 네네. 이런 거 네. 얘기하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이 뭐 부동산 버블에 있고
그래서 뭐 헝다가 터지면 이게 뭐 부동산이 터져서 네.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로 갈 거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뭐 해석하시는 국유은행이라든지 뭐 지방채라든지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채권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 채권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터질 거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이 있는데 네. 저는 그 맥락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헝다가 터진 거하고 네. 이게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거하고 그 지방채라든지 아니면 국유은행들이 터지는 거에 그 연결고리를 잘 네네. 모르겠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헝다만 보면은 채권이 얼마가 됐든 네네. 그러니까 건설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건설사가 채권이 터지면 네. 거기서 이렇게 빚내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렇죠. 그 되게 이렇게 큰 회사가 하면은 이제 납품업체부터 해서 그렇죠. 뭐 네. 임금 채권부터 해서 거기 돈 빌려준 뭐 채권자들, 그 주주들, 거기 뭐 어음 끊어준 협력업체들, 네네. 그 돈 빌려준 은행들 다 피해를 보긴 볼 텐데 네. 시스템 리스크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발권력을 동원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신용 경색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헝다가 터져가지고 이 은행이 터질 것 같아. 네. 그래서 얘한테 돈 빌려준 애가 또 다 받아가고 뱅크런 막 뱅크런 네네. 나고 네. 거기 은행 간에 서로 이렇게 자금 시제 맞출 때 그 돈 안 돼, 그 단기 네네. 시장 안 내주고 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경색이 되면 이게 얘가 내가 원래 돈이 있는데 네. 지금 오늘 받을 돈이 안 들어와서 디폴트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중앙은행에서 이게 돈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풀어주는 네네. 방식인 건데 헝다가 그런 상황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 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원래 구조조정할 때 두 가지를 봐요. 익스포저하고 만기를 보통 네네. 보는데 이게 중국은 어떤지를 제가 모르니까 네. 근데 보통 국내에서 할 때는 얘가 전체가 얼마인지 네. 그리고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 파악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이브로 같은 사이트 같은데 보면 단기 채권도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매달 며칠 날 얼마가 디폴트가 된다. 그러면 그 채권을 또 찾아가요. 네. 그 채권을 누가 들고 있는지를 찾아가서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받을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날이 됐을 때 걔가 이제 어떻게 협상하느냐 요거를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야, 별일 없었으면은 넘어갔으면 별일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네. 만기 때 어떻게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 취재는 하지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뭐가 좀 협상이 되긴 됐나 보다. 근데 여기서 제가 기사 쓸 때 되게 위험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테크니컬 디폴트 얘기를 네네네네.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확인할 때가 있어요. 확인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얘 진짜 그날 못 갚았다. 네네. 그걸 기사를 써야 되나? 그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기사를 쓰면 얘가 디폴트랜다.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얘 디폴트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채권자 다 달려오거든. 그러니까. 네. 그럼 내놔라 그리고 막 붙이고 이거 그러니까 옛날 그냥 빚잔치 할 때 생각하시면 돼. 네네네. 가서 막 전화기 뜯어오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좀 확인 기사를 쓰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헝다 상황을 다 모든 채권자들이 그리고 눈을 불을 켜고 보고 있을 거예요. 네네. 9월 23일 날 만기가 얼마 돌아오는데 이 채권을 누가 갖고 있었다. 네네. 얘가 이렇게 협상을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다 정부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게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모든 채권자 다 몰려 들어오면은 정부도 빨리 개입을 빨리 네네. 해야 되는 네네.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넘어갔다. 그러면 다들 그냥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 뭐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오랜 기간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나오는 보도들이나 헝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게 뭐 분리를 한다는 네, 뭐 맞아요. 그런 그런 얘기들이 막 얘기도 나오는데 있어요. 진짜 헝다가 못 버티겠다 싶으면은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채권을 다 동결시켜 놓고서 이게 잘라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를 팔아버려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분당에서 짓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분당 그 프로젝트를 그냥 어떤 건설사에다 판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대로 디폴트가 돼버리면은 네네.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멈춰버리면 네. 자산이 다 멈추잖아요. 네네. 그러면 채권자들이 먹을 게 없어 나중에. 네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살려놓고 그리고 자금을 좀 그다음에? 넣어놓고 팔 수 있는 거 팔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 뭐 채무를 동결을 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필요하면은 신규 자금을 좀 더 넣어준다거나 그래서 있는 프로젝트라도 좀 이렇게 돈 있는 애들이 좀 가서 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네네. 그래야 이게 돈이 들어오고 그거를 또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헝다도 앞으로 그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헝다가 뭔가 그러니까 이 CEO를 좀 보호를 해준다거나 네네. 이 기업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은 그런 상황까지 안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치긴 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은
밀어내야 될 거고. 네네. 근데 얘를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그 대장 1위 부자라고 하는 그분을 밀어내더라도 네. 이 자산을 날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날리면은 빚쟁이들이 아무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얘는 밀어내고 그럼 국유화라는 거는 그냥 다 하고 났는데도 네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국유화라는 거는 주식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라가 해줬던 그런 채권이 있다면 그걸 뭐 예를 들어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네네네.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주주가 그렇죠. 국유은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국유은행 국유화가 돼요. 네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어허.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어허. 그리고 얘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려면은 이게 우량 자산들은 또 이렇게 끊어서 팔고 네네. 불량만 남긴다거나 뭐 그래야 우량은 그래도 또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이런 식의 구조조정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건데 그 뉴스가 굉장히 이제 산발적으로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이게 해설 없이 나올 거예요. 네네.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야 이게 홍다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정리하는 분위기가 네, 네. 그렇죠. 연착륙 시키려는 분위기. 그쵸.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다는 얘기는 네. 경착륙이라는 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연착륙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빵 터져갖고 푹 꺼져버리는 네네.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에 있는 상황은 연착륙으로 가는 흐름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개연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네. 뭐 은행이 뭐 파산하고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고 이렇게 되는 논거를 홍다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거기를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연결된 업체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또 한 가지가 완다라든지 헝다는 그 중국의 1, 2위 민영 부동산 개발사라면 그 외에 어떤 군소 개발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가 터진다라고 하면서 뭐 그것도 사실 거기가 터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잠식되고 뭐 이런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가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데 제가 앞서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이 최후의 수단에 개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뒷배는 좀 지켜주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냥 플러스 알파로 그냥 이걸로 끝내기에는 좀 너무 브리핑 같으니까 저도 이제 우연찮게 접하게 된 기사였는데 중국에서 뭐 한 20년간 살다가 리서치 센터를 세운 이 창업자의 이야기를 기사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중국의 개발사들을 쭉 보다 보니 이들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거품을 키워왔더라. 그렇기 때문에 헝다나 완다를 잡고 그리고 이런 개발사들을 잡았을 때 분명히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스킴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저도 좀 재밌었는데 베이징에 사시는 분들은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어쨌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발사들이 대체로 이제 시 외곽에 있는 곳에 수많은 개발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냐면 일단 뭐 우리나라랑 똑같이 분양인데 예를 들어 200채를 만약에 분양을 할 때 200채를 한꺼번에 풀지 않는데요. 그래서 딱 15채만 먼저 풀어서 이거를 한 평당 $1,000 정도 수준에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판을 시켜버리죠. 이제 적은 물량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15채를 풀 때는 평당 80? 그러니까 $800에 딱 푼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꼬시는 게 이거 보세요. 우리가 평당 100만 원에 팔았는데 완판됐어요. 이거 80만 원에 지금 나왔으니까 바로 사세요. 완판될 거니까. 그 다음에 푸는 15채는 90만 원. 그 다음번에 푸는 15채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높여간대요. 이걸로 거품을 계속 만들어내서 그 시 외곽에 있는 저도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된대요. 이거 주식시장에서는 그 단수 매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적은 매물로 해서 그 가격을 체결을 시켜가지고 옛날에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는 그런 그 작전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적게 하고 이거는 사실 15채 이 정도는 살 사람 없어도 돼요. 자기들이 그냥 사버리면 돼. 통정 매매로. 그래갖고 이만큼 해서 완판시키고 이만큼 해서 완판시키고 이만큼 해서 완판시키고 그러면 이웃 가격에 이제 개미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거에 딱 올린 상태에서 물량을 던지는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으네요. 예. 그 시 외곽에서 하면 그러니까 시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 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냥 뭐 8채니 10채니 그 소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나도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내에 있는 건 못하니 시 외곽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 시 외곽에 투자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군소개발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국의 이제 수많은 개발사들이 그런 식의 개발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봤었던 유령 도시를 만들어냈던 어떤 한 가지 그 스킴이었을 거고. 근데 이런 스킴이 많은 개발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 물론 대도시는 이제 수요에 맞는 그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겠지만 그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야 여기가 올랐는데 외곽이 100만 원인데 시내는 한 200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이런 맞아요. 수요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개발사들을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을 어떻게 보면 뻥튀기잖아요. 뻥튀기 하는 그런 측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잡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재밌어서 준비를 해봤고 물론 이제 헝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게 정말 중국에 있는 수많은 군소개발사들이 이 방법을 다 같이 쓰고 있었더라면 그럼 진짜 이 개발사들을 잡는 순간 거품은 꽤 빠르게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제 헝다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도시 쪽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약간은 좀 별개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군소개발사들 이야기고 대신 헝다와 완다를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소개발사들도 은행 대출이 좀 막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는 결국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었어요. 뭐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 건설사들 개발 여기가 시행사 시공사를 섞어놔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건설사들이 이거를 그 물량 조절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으니까 건설사를 치면은 조금 안정이 될 거다. 저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뭐 그런 논리가 있었고. 저도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리서치 센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횡행하는 일인지도 모르니까 뭐 이게 이건 100% 믿어야 돼 이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도 논리가 연결이 되긴 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헝다 문제는 저는 그런 위기론을 강하게 설파하는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뭐 얘기 들어보면 근거도 별로 없어요. 다 뇌피셜 같은 건데 물론 저도 뇌피셜이죠.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따박따박 따진 거 보면은 헝다 문제가 사실 연착륙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금 매수해도 되냐? 근데 그거는 또 모르겠어.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이게 공포라는 거는 진짜 헝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 그냥 헝다를 어떻게 불안해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게 헝다 문제가 만기를 하나 넘겼잖아요. 그리고서 장이 조금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근데 그 만기 또 돌아오면 다음 주에 또 돌아온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헝다 문제가 연착륙으로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런 위기론이 반복되면서 좀 센티멘탈이 안 좋아지는 뭐 그러니까 최소한 시스템 리스크로 안 가더라도 센티가 좀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리고 야 이게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중국 헝다가 진짜 그냥 건설사 하나 없어지는 거에 문제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진짜 공산당의 그 복잡한 뭐 무슨 싸움들이 또 있는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헝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 가능한 걸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부분은 확실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오면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항상 그래요. 매번 만기가 그래요. 그리고 이자 만기가 있고 또 채권 만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자 만기는 거의 매달 돌아오기도 하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헝다 문제는 좀 이게 그러니까요. 과도하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평가하시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과도하게 이거 위기 갈 것 같은데라고 평가하시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진짜 그냥 매일매일 흘러나오는 뉴스를 따라가는 게 지금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굳이 뭐 1년 365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안 갖고 있는데 굳이 지금 사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하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그냥 뭐 마음이 흔들릴 때는 무서울 때는 좀 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네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 오늘 홍다에게 괜히 좀 너무 주저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발제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